형제의 난이라고 있죠. 태종 이방원이 왕위를 놓고 친형제들을 죽인 사건입니다. 피를 나눈 형제도 권력 앞에서는 적이 된다는 걸 보여준 역사예요. 얼마 전 중국에서 똑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버지들이 전쟁터에서 함께 피 흘리며 싸운 전우였고 아들들은 그 인연을 이어받아 형제처럼 지냈어요. 근데 그중 한 명이 핵무기 기밀을 적국에 넘긴 스파이로 지목됐습니다. 진짜 스파이였을까요? 아니면 권력을 위해 형제를 제거한 걸까요? 이 두 사람 원래 이런 사이가 아니었어요. 중국 내전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공산당군 부대 하나가 있었어요. 서부 갸정군이라는 부대였습니다. 정치위원 시중신, 예하 전성군 부사령관 장중신, 이 두 사람이 총알이 빗발치는 전장에서 서로의 등을 지켜주며 살아남았어요. 한쪽이 쓰러지면 다른 쪽도 죽는 관계였습니다. 그렇게 전쟁을 함께 치른 두 사람은 평생 형제보다 가까운 사이로 남았어요. 장중쉬는 그냥 장군이 아니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개국 상장 57명 중 한 명이에요. 쉽게 말해 중국 건국의 1등 공신이었습니다. 황푸근관학교 출신으로 마오쩌둥이 진강산에서 유격전을 시작할 때부터 함께한 인물이에요. 시중신과는 같은 산시성 출신 고향 친구이기도 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두 집안은 혁명 원로 가문이 됩니다. 중국에서는 이런 집안 자제들을 홍위대 또는 태자당이라고 불러요. 이 아이들은 베이징에서 함께 자랐습니다. 장중신의 아들 장유샤, 시중신의 아들 시진핑, 두 사람은 어린 시절부터 알고 지낸 사이예요. 아버지들이 전우였으니 집안끼리 왕래가 잦았고 자연스럽게 형제처럼 지낸 겁니다. 태자당 아이들의 어린 시절은 특별했어요. 베이징 중심부 고급 간부 주택단지에서 함께 뛰어놀았습니다. 같은 학교를 다니고 같은 동네에서 자랐어요. 부모들이 서로 아는 사이니까 집안끼리 모임도 잦았습니다. 명절이면 함께 모이고 경조사가 있으면 서로 챙겼어요. 그냥 친구가 아니라 집안 대대로 이어진 인연이었습니다. 시진핑과 장유샤는 그렇게 어린 시절을 함께 보냈어요. 아버지들이 나란히 앉아 전쟁 이야기를 할 때 두 아이는 옆에서 뛰어놀았던 거죠. 그 기억이 수십 년이 지나도 남아있었을 겁니다. 시진핑이 권력을 잡았을 때 가장 먼저 손 내민 사람이 장유샤였어요. 단순히 손만 내민 게 아닙니다. 장유샤는 시진핑의 경호까지 책임졌어요. 목숨을 맡긴 거죠. 군부를 장악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시진핑 입장에서는 절대 배신하지 않을 거라 믿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알던 형제 같은 사람이 내 목숨을 지켜준다. 이보다 더 믿을 수 있는 관계가 있을까요? 근데 작년부터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두 사람 관계에 금이 간 건 2022년 당 대회 이후라고 합니다. 군 인사를 둘러싼 갈등이 있었어요. 시진핑이 원하는 인사를 장유샤가 반대하거나 장유샤가 독자적인 세력을 구축하려 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시진핑 실각설이 돌았어요. 중요한 국제 행사에 불참하고 해외 순방도 줄였거든요. 건강 이상설이 퍼졌고 그 틈을 타서 장유샤가 군을 장악했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진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중국 정치는 밖에서 아니 안 보이는 검은 상자 같거든요. 그러다 작년 3월 결정적인 장면이 포착됩니다. 전국인민대표대회 폐막식이었어요. 시진핑이 연단을 내려와 퇴장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런 자리에서는 당연히 다들 일어나서 박수치고 최고 권력자가 지나가니까 고개 숙여 예를 표하죠. 근데 딱 한 사람이 그러지 않았어요. 장유샤였습니다. 군부 2인자가 수천 명이 지켜보는 생방송 카메라 앞에서 시진핑에게 대놓고 등을 돌렸어요. 중국 정치에서 이런 행동은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모든 게 계산된 나라거든요. 장유샤는 그 순간 메시지를 보낸 겁니다. 나는 당신 꼭두각시가 아니다. 이 장면이 포착되자마자 전 세계 언론이 들썩였어요. 중국 관영 매체 CCTV가 이 장면을 내보냈다가 급하게 삭제했다는 얘기도 돌았습니다. 삭제했다는 건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걸 인정한 거잖아요. 해외 중국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장유샤가 시진핑에게 반기를 든 것이라는 분석이 쏟아졌어요. 일각에서는 시진핑이 이미 권력을 잃은 것 아니냐는 추측까지 나왔습니다. 그만큼 충격적인 장면이었어요. 그 후로 두 사람의 공개 석상 모습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나란히 서서 회의에 참석하고 함께 사열을 받았어요. 근데 그 이후로는 같이 있는 모습이 거의 포착되지 않았습니다. 장유샤가 주요 회의에 불참하는 일도 잦아졌어요. 뭔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건 누가 봐도 알 수 있었습니다. 10달 뒤 결말이 났습니다. 중국 국방부가 짧은 발표문을 냈어요. 장유샤, 심각한 기율 위반과 불법 행위 혐의로 조사 중. 단 두 줄이었지만 수십 년 혈맹의 끝을 알리는 문장이었습니다. 혐의 내용이 충격적이에요.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에 따르면 장유샤가 중국 핵무기의 핵심 기술 데이터를 미국에 유출했다고 합니다. 군부 2인자가 적국의 핵 기밀을 넘겼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이면 중국 역사상 최대의 배신입니다.
진짜 스파이였을까요? 아니면 정치적 제거를 위한 누명일까요? 아마 영영 모를 겁니다. 확실한 건 시진핑이 메시지를 보냈다는 거예요.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아버지의 전후 아들이라도, 어린 시절부터 함께 자란 형제 같은 사람이라도 나에게 도전하면 이렇게 된다. 근데 이상한 게 있어요. 장유샤만 잘린 게 아니거든요. 시진핑이 사면임을 확정하고 중앙군사위원회를 새로 꾸렸을 때 본인 포함 7명 체제였습니다. 시진핑이 직접 고른 최측근 6명이었어요. 지금 몇 명이 남았냐면 시진핑 빼고 1명입니다. 나머지 5명은 전부 숙청당했어요. 순서를 보면 더 놀랍습니다. 2023년에 리위차오 로켓군 사령관이 잘렸어요. 핵미사일 부대의 총책임자였습니다. 같은 해에 리상푸 국방부장도 잘렸어요. 국방장관이 해임된 겁니다. 2024년에는 허웨이둥 중앙군사위 부주석이 잘렸습니다. 장유샤 바로 아래 서열이었어요. 그리고 올해 장유샤와 류전리 참모장이 동시에 잘렸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로켓군 사령관, 국방부장, 군사위 부주석, 참모장, 중국군의 핵심 보직이 전부 잘려나간 거예요. 남은 건 시진핑과 정치장교 출신 장성민 딱 2명입니다. 군을 지휘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휘관이 거의 사라진 거예요. 왜 이렇게 많이 잘렸을까요? 중국군 부패 실태를 보면 이해가 됩니다. 로켓군이라고 있어요. 핵미사일을 담당하는 부대입니다. 여기서 황당한 일이 벌어졌어요. 미사일 연료를 빼돌리고 그 자리에 물을 채워 넣은 겁니다. 장교들이 연료를 팔아먹고 돈을 챙긴 거예요. 전쟁 나면 그 미사일 못 쓰는 건데 이 정도면 부패가 아니라 사보타주의입니다. 이게 끝이 아니에요. 미사일 경납고 공사도 부실하게 했습니다. 돈을 빼돌리려고 자재를 빼고 규격 미달로 지은 거예요. 미사일 발사대 뚜껑이 규격에 안 맞아서 제대로 열리지도 않는다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핵미사일이 있어도 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미국 정보당국 추산으로는 로켓군에서만 최소 70명 이상이 연루됐다고 해요. 그것도 장교급만요. 방위산업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미사일 부품 납품 업체들이 불량품을 납품하고 차익을 챙겼어요. 검수하는 군 장교들은 뇌물을 받고 눈을 감았습니다. 부패가 시스템 전체에 퍼져 있었던 거예요. 한두 명이 부패한 게 아니라 구조 자체가 썩어 있었습니다. 로켓군 수뇌부가 다 잘렸어요. 근데 조사를 하다 보니까 윗선이 계속 나온 겁니다. 뇌물 준 사람, 뇌물 받은 사람, 그 연결고리를 따라 올라가다 보니까 결국 장유샤까지 닿은 거예요. 중국군 기관지에서는 몇 명이 연루됐든 전부 조사하고 끝까지 파헤치겠다고 했습니다. 숙청이 끝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칼날은 군부를 넘어서 민간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미사일, 전투기, 잠수함, 이 무기들을 만드는 건 방위산업체예요. 그리고 그 방위산업체에 부품을 대는 첨단 기술 기업들이 있습니다. 장유샤가 뇌물을 받았다면 그 뇌물을 준 사람이 있겠죠. 장성 자리를 돈으로 샀다면 그 돈을 낸 기업이 있을 거예요. 군 장성이 잘리면 그 다음은 방산업체 CEO가 조사받고 그 다음은 협력사가 압수수색 당합니다. 도미노가 쓰러지듯이 연결고리를 따라 칼날이 내려오고 있어요. 어제까지 멀쩡하던 기업이 내일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부패가 어저늘 일이 아닌데 시진핑은 왜 하필 지금 칼을 뽑았을까요? 답은 내년에 있어요. 내년이 중국 인민해방군 창설 100주년입니다. 1927년에 만들어진 군대가 100살이 되는 거예요. 시진핑이 공언했습니다. 100주년까지 세계 인류 강군으로 만들겠다. 대만을 침공할 능력을 갖추겠다. 근데 군이 이 모양이에요. 미사일에 물이 들어있고 기밀은 새고 장교들은 돈에 눈이 멀었습니다. 이 상태로 100주년을 맞을 수 없잖아요. 내년은 당 대회가 열리는 해이기도 합니다. 시진핑의 사연임이 결정되는 자리예요. 군부가 흔들리면 그 자리도 위태로워지죠. 그러니까 지금 대청소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다른 해석도 있어요. 희생양이 필요했을 수도 있습니다. 중국 경제 상황이 좋지 않거든요. 부동산 폭락, 청년 실업 소비 침체, 민심이 흉흉해요. 이럴 때 정치 지도자들이 뭘 하냐면 적을 만듭니다. 우리가 힘든 건 내 탓이 아니라 저 나쁜 놈들 탓이다. 미국에 기밀을 넘긴 스파이, 나라를 배신한 반역자. 이보다 좋은 희생양이 없어요. 어느 쪽이 진실이든 결과는 같습니다. 시진핑 1인 체제가 완성됐어요. 군 수뇌부 6명 중 5명이 사라졌습니다. 이제 시진핑 옆에는 충성파 1명만 남았어요. 제로 코로나 정책 때처럼 한 사람의 결정이 모든 걸 좌우하는 구조가 굳어진 겁니다. 이게 글로벌 시장에 던지는 의미가 있습니다. 어제까지 멀쩡하던 군부 2인자가 오늘 스파이로 체포되고 어제까지 잘 나가던 기업 CEO가 내일 조사받을 수 있는 나라예요. 군부 숙청이 방위산업으로 번지고 방위산업 조사가 민간 기업으로 퍼지는 중입니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경제 전체를 뒤흔드는 구조예요. 글로벌 투자은행들이 이번 숙청 직전까지 중국에 대해 긍정적이었습니다. 경기 부양책에 기대를 걸었거든요. 근데 이 모든 계산이 정치 한 방에 흔들릴 수 있다는 게 지금 중국의 현실이에요.
대만 침공이든 무역전쟁 확대든 시진핑이 결정하면 막을 장치가 없습니다. 그 결정 하나에 글로벌 공급망이 흔들리고 증시가 출렁이고 투자 판도가 바뀔 수 있어요. 시진핑은 이제 뒤를 봐줄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그게 본인이 원한 거예요. 아무도 없는 자리. 그게 진짜 권력의 끝인지 아니면 끝의 시작인지는 아직 모릅니다.